다들 시절 인연이라는 말 아시죠?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기에 관심사,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가까이 지내게 되는 사람들도 달라진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연 중 끝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인연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는 것도요. 그렇기에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의 친구만이 남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물론 저 역시 그리 성공한 인생은 아닐 수 있겠네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인연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부록 40살이 되어 중년 계열에 합류를 한 여성이에요. 결혼을 한 지는 이제 막 5년 정도가 지났고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제 나이가 그리 적진 않았긴 해요. 그러니 벌써 중년이라는 나이에 접어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앞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절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정말 단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가 있었어요. 제 학창 시절을 통틀어 생각해 볼 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도무지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이니 말다했죠. 그 친구와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중학생이 된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입학을 하며 우연하게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만나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친한 친구가 되었죠. 그 당시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반대로 생김새가 매우 강했어요. 오히려 강한 인상 덕에 여린 마음을 숨기면서 친구들이 다가오기 어려운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새롭게 입학을 해 전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 중학교에서는 소위 일진, 그러니까 노는 아이들에게 늘 타겟이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입학 첫날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험을 해야 했죠. 야, 너 어디 학교에서 왔어? 눈을 왜 그렇게 떠? 응? 나는 호윤초등학교에서. 근데 일부러 그렇게 뜬 건 아닌데. 네가 먼저 째려봤잖아. 우리한테 불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오해야, 오해. 아, 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 앞으로 조심해라. 그저 친구도 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에게 일진 친구들은 다가와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오해라는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박혀버린 탓에 그날부터 그 친구들은 저를 계속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걸 본 다른 친구들 역시 저에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본인들에게도 무지막지한 노는 친구들의 불똥이 튀어서 괴롭힘을 당하기 싫었던 것이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서운하고 외롭긴 했죠. 그 누구도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대놓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는 소위 은근한 따돌림 속에 학교 생활을 하게 됐죠. 은근히 저와 노는 걸 기피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저는 급식 시간에도 밥을 혼자 먹어야 했어요. 저와 함께 급식실을 가주는 친구도 없었고 제 앞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어줄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기죽지 않으려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 생활을 하던 때 저를 먼저 알아봐 주고 아는 척을 하면서 함께 처음으로 밥을 먹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친구였어요. 모든 친구들이 저를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식판을 들고 와 제 앞에 앉으며 말을 걸었거든요. 어? 여기 자리 비었네? 나 여기 좀 앉아서 먹어도 되지? 오늘 수요일이라 급식 맛있는 거 나왔다, 그치? 아싸. 자리가 비었긴 한데, 너 여기 앉으려고? 괜찮겠어? 응, 자리 비었잖아. 왜? 여기 따로 자리가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 앞에서 먹는 사람은 없어서. 다들 쟤네 무서워서 나랑 밥 잘 안 먹잖아. 근데 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의외라서. 그런 게 어딨어. 자리가 있으면 먹는 거지. 그리고 같이 먹어야 맛있고. 쟤네 무섭다고 자리도 못 앉고 같은 반 친구한테 말도 못 건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안 그래? 야, 밥이나 먹자. 저는 그 친구가 걱정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며 같이 밥을 먹어줬어요. 전 아직도 그날 친구의 행동을 잊지를 못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땐 정말로 제 인생의 구세주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유일하게 그날의 고마움을 잊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저와 친구는 떼려고 해도 떼어줄 수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다른 친구들 역시 저에게 다가와주면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졌어요. 또 저를 괴롭히는 일진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일격도 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싸워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던 저와 친구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요. 반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면서 같은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약속했죠. 서로가 없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디자인과 가고 싶어. 옷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잘 팔아보고 싶고. 나도. 너랑 맨날 옷 만들고 우리끼리 입어보고 그러는 것도 너무 재밌잖아. 그치. 우리 그럼 나중에 꼭 같은 대학 가서 같은 회사도 가고 그렇게 지내자. 좋아. 나중에 같은 날 결혼하고 같이 아이도 낳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치? 서로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 사이였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 관계에서 금이 가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물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 역시 친구라면 뭐든 믿고 신뢰를 하며 의심하지 않았던 태도에서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고 있긴 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의 조언도 한 몫을 했고요. 응? 너 오늘 왜 혼자 가? 미숙이랑 안 가? 아, 오늘 자기 다른 친구랑 약속 있다고 오늘 같이 못 간대. 그래서 혼자 가는 거야.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가만 보면 걔는 너 은근히 무시한다니까? 어? 미숙이가? 아, 언제 나를 무시했어. 그런 적 없어. 너는 맨날 미숙이라면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더라. 너 걔 알게 모르게 시녀처럼 너 하대하는 느낌 진짜 많아. 우리한테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너 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어? 아이, 설마 너의 기분 탓이겠지.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저는 완강히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또한 이런 기분을 전혀 느끼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평소 제가 친구보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잘 되면 은근히 정색을 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의 예민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 그게 절 무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뭐 기분 탓이겠지 싶은 마음으로 넘겼어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친구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친구는 저를 자신의 들러리 정도로 생각을 해왔다고 느낄 만한 사건들이 정말 많았고 그중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대학 진학 준비에 시작되었어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와 친구는 이미 같은 과, 같은 학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나란히 수시 지원을 했고 함께 대학도 가고 캠퍼스를 누비자고 하면서 그렇게 꿈을 꿔왔죠. 근데 그 결과는 저만 합격을 했을 뿐 친구는 불합격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저 또한 저만 합격을 했다는 사실이 미안함이 컸고요. 친구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친구의 반응은 제가 감히 예상하지 못할 만큼 싸늘했어요. 미수가 결과 봤어? 너 어떻게 됐어? 왜? 너는? 너 합격했어, 설마? 대박이지. 나 합격했어. 근데 너는? 너도 당연히 합격했지? 뭐? 너가? 아니, 난 불합격.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붙었는데 내가 떨어졌다고? 진짜 기준 이상하네, 그 학교. 뭐? 미수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내가 붙었는데 네가 떨어져서 기분이 나쁜 거야? 응?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난 이제 그 학교 별로인 것 같아. 다른 학교 진학 준비해야겠다. 암튼 축하해. 친구의 마지막 말에 기분이 이상했던 저는 무슨 의미냐며 살짝 따지듯 물었고 그러자 친구는 기분이 나쁜 듯한 정색하던 표정을 금세 풀더니 웃으면서 축하 같지 않은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상황은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래도 합격을 한 저에게 기분 좋은 축하를 해주지 않는 모습이 서운했어요. 저를 확실히 본인보다 하대하는구나 싶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당연했지요. 하지만 저 혼자 합격을 했던 상황이니 미안함에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불합격을 하니 예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보 같았던 것 같네요. 그 후로 친구에게 제대로 된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나서야 저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친구는 저와는 다른 대학 진학을 했지만 같은 지역 내 학교였기 때문에 대학을 간 후에도 자주 만났고 연락도 주고받았어요. 대학 신입생들이 모두 다 그렇듯 전 드디어 설레는 첫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친했던 친구와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서운했던 건지 친구는 연락을 해오면서 저에게 대놓고 서운함을 표현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당연히 제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의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렀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난 후 정확하게 2주 뒤 남자친구는 저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했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이별에 누구보다 힘들어했고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당연히 가장 친했던 친구 미숙이었어요. 그렇게 친구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나려 친구 학교 캠퍼스로 갔는데 와,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 학창 시절과 신입생 시절을 함께 보내온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됐죠.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고 난 후 힘들어했던 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위로까지 해줬던 제 친구 옆에서는 다름 아닌 제 전 남자친구가 있지 뭐예요? 심지어 그 둘은 누가 봐도 연인 관계 같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배신감이 드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직접 두 사람에게 가서 따졌어요.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야, 이미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눈치는 빨라서 알게 됐네. 뭘 무슨 상황이야. 보는 그대로지. 우리 사겨. 그렇게 된 지 좀 됐어. 내가 설명할게.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아니, 네 대답 안 중요해. 야, 이미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소름 돋는다. 너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받고 위로까지 해줬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그게 뭐 어때서 얘가 나를 줘야 한다는데 그런 거절을 해? 너랑은 이미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 이런 걸 내 책임인 것처럼 하면 나도 곤란해. 이제는 너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우리 사이 여기까지 정리하자. 저는 그 당시에 전 남자친구의 변심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하고 전 남친과 만나고 있던 친구의 모습이 더 소름이 돋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친구와 완전히 절교를 했고요. 친구와 절교 후 초반에는 어색함도 있고 괜히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절대 먼저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다시 되돌리려 노력하진 않았어요. 가만히 과거를 회상해 보니 그 친구는 저를 친구가 아닌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며 지냈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 후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대학 생활에 매진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도 성공을 했어요. 대학 생활과는 또 다른 회사 생활에 재미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일을 하는 회사에서 외주업체로 일을 해오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누구보다 친절하고 자상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까지 잘 이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서 2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꿈만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은 현실이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듯 생각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달랐어요. 제가 남편의 모습 중에 반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과 우선하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저희 가족을 누구보다 잘 챙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완벽하게 빗나갔어요. 아니, 빗나가는 수준을 넘어 제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엄청난 마마보이였고
시어머니 역시 그런 남편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올가매고 계셨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이상한 행동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을 제대로 느낀 사건은 바로 저희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 다 그렇듯 그리 큰 집은 아니었고 방 3개 정도의 25평 정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저는 너무 들떠 있었죠. 우리 신혼생활 시작부터 빌라에서만 해봤는데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가 보네. 전세이긴 해도 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 당신도 그렇지? 그렇지.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보다 훨씬 더 살기 좋겠지? 당연하지. 사람들이 괜히 아파트 아파트 노래 부르는 게 아닐걸. 신이나 남편에게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함께 좋아한다고 하기보다는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답을 하더니 출근을 슉 하고 해버리더라고요. 조금 예민한 태도에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평소보다 늦게 도착을 했기에 어디 들렸다 왔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시댁에 들렸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심은 있는지 우물쭈물한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어머님 뵙고 왔는데 뭐 어디 안 좋으시대? 아, 왜 말을 하려다 말고 또 물들여? 아니, 뭐 엄마가 건강하시지. 근데 그보다 혹시 우리 아파트 방 3개인데 방 2개 남지 않나? 방? 아이, 옷방하고 작업방 하나 두고 그러면 안 남지. 잠자는 안방 제외하고. 옷은 옷장에 넣는 건데 뭐. 저기 우리 엄마도 아직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만기래. 아, 그러셔? 재계약하신대? 그게 아니라 빌라 전세 계약이 다 끝난 김에 우리랑 같이 좀 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엄마랑 동생도 아파트 한 번도 못 살아봤잖아. 내가 혼자 아파트 가려니까 마음이 좀 걸리네. 저는 남편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황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했어요. 아파트를 구하게 된 건 우리 둘인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함께 살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약간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변해 남편에게 쏘아대듯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살고 계시는 집도 있고 거기 연장도 분명 될 텐데 갑자기 왜 같이 살자는 거야? 아파트에 못 살아보셨다는 황당한 이유로? 아니, 왜 짜증을 부리고 그래? 못 살아본 건 맞잖아. 엄마도 부러워하는 눈치시기도 하고. 아, 난 그게 신경 쓰여. 어차피 이 집 내가 반 정도 보탠 건 맞잖아. 그니까 우리 엄마 와서 산다고 해도 너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방이 고작 3개인데 그럼 작은 방 2개를 다 어머니 아가씨한테 주자는 거야? 그래서 방 개수 물어봤니? 아니지. 안방은 엄마 쓰라고 하고 우리가 작은 방에서 살아야지. 그게 어른 공경하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 미쳤어? 아, 지금 이 말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일이냐고. 남편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화가 잔뜩 난 저는 지지 않고 화를 냈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일을 두고 한 2주 정도 다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시어머니를 오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조건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 내가 졌어. 좋아. 그럼 그렇게 아파트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딱 2년만 살다가 다시 나가시는 걸로 해. 이 이상은 나도 더는 양보 못해. 알았어. 그럼 2년만 같이 살아보시는 걸로 할게. 나도 더 요구 안 해. 2년 조건은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 내가 말하면 또 미운털 받길 것 같으니까. 딱 2년만 함께 살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시 집을 얻어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20년 같은 2년을 견디며 지내게 됐죠.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시어머니는 이 모든 배려가 오직 남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자기 아들, 제 남편에게만 고마움을 표시했고 심지어는 저를 낮추면서 제 남편만 치켜 세우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예, 너나 나나 우리 아들 없었으면 이런 좋은 집에서 감히 살았나 보겠니? 너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어머니, 이 집 그이랑 저랑 같이 반반씩 해서 구한 집이에요. 그거는 꼭 알아주셔야지. 저도 안 서운해요. 얘는 그래도 아무렴 남자 덕이 더 큰 거지.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남편 욕먹이는 거야. 알았니?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남편 덕을 운운하며 저를 긁는 소리를 하셨어요. 거기다 시누이까지 작은 방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말 그대로 시댁 시집살이를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딱 2년만 버티면 이 지옥 같은 생활도 해방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꾹 참으며 버텼고, 드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을 구해 나가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최대한 들뜬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해방감이 느껴져서 조금은 밝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곧 이사 가셔야 하잖아요. 이전에 사시던 빌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아주 내가 나가기만 손꼽아 기다린 애처럼 말한다. 네가 말 안 해도 쫓겨날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견하지 말어라. 시어머니는 세상 싸늘한 표정과 목소리로 제 호의를 일축해 버리셨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만 하면 사사건건 불만이 많았고 트집을 잡기 바쁘셨어요. 그리고 그런 대화가 아니라면 평소엔 저와 대화도 섞지 않으셨고요. 그리고는 제 도움은 단 하나도 받지 않으신 채 이사를 나가버리셨죠. 물론요, 제 인사도 받지 않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러려니 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속은 약속이라는 말을 하며 이사를 나가라고 말을 하는 저에게 서운해서 그러시겠거니 생각하며 넘겼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로 인해 남편과 제가 갈등이 더 크게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이사를 나가신 후에도 남편은 꾸준히 시댁을 오고 가면서 지냈고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기를 품으신 건지 남편에게 제 욕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남편에게 화목했던 집안에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게 됐고, 모든 원흉은 집에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 생겼다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황당한 건 남편 역시 이런 내용을 숨기지 않고 저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죠. 아이, 엄마가 많이 서운해. 너 좀 너무했던 거 아니야?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이 다 망했다고 하시더라. 당신은 그 말을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중재할 생각은 없던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엄마랑 동생은 어떤 상황에서 날 버리지 않지만 너는 우리 가족을 버렸잖아. 아, 진짜 이혼하고 싶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은 아마도 시어머니의 작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중심을 잡고 저와의 관계를 유지해 주길 바랬지만 그거는 제 욕심일 뿐이었죠.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원망하며 이혼 요구를 하다가 말이 통하질 않자 결국 집을 나갔고, 전 그렇게 남편과 별거 생활을 강제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저 역시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볼 마음으로 여러 차례 시댁에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요. 돌아오는 건 오히려 남편과 헤어져 주길 바라는 시어머니의 대답뿐이었답니다. 너 온 김에 도장 찍고 가. 어? 위자료는 줄 생각 없다. 어머니, 이건 남편과 제 문제예요. 어머니가 내미실 서류도 아니라고요.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이, 이게 내 아들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혼이나 해줄 생각해. 응? 앞으로 우리 아들 인연은 내가 직접 정할 거야. 시어머니의 태도와 말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고요. 그 뒤로 저 역시 남편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별거를 시작으로 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집중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가끔 한 번씩 전세 대출을 위한 돈을 보내는 것 외에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저 또한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최대한 남편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며 지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더 웃음도 없어지고 말수도 적어지는 것이 역력했고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20년 만에 하게 된 동창회 소식이었죠.
평소에 저라면 동창회 참석은 당연히 거절했을 게 분명했지만 삶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던 저는 웬일로 동창회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난 후 나가게 된 동창회에서 운명처럼 절교를 해서 연락을 끊고 살던 제 단짝 친구 미숙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친구였지만 그래도 동창회에 와서 만나니까 좀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옛날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는 절 발견하자마자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어머,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너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게. 잘 지냈어, 너도? 얼굴 좋아졌다, 너는. 좋은 일로 연락이 끊어진 건 아니었기에 어색한 대화만 오고 갔고 모임 내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리가 모두 다 마무리된 후 집으로 가려는 그 순간 친구가 먼저 나가려는 제 팔목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자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회푸나 풀고 가라. 커피나 한잔하고 갈래? 친구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카페로 이동을 했고 어떻게 사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등 겉도는 이야기만 주고받으면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먼저 뭔가 결심한 표정을 하더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정말 실망스러운 일로 너랑 연락을 끊었잖니? 그때 이후로 정말 후회 많이 했어. 남자가 다 뭐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너한테 미세한 열등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미안했고 꼭 사과하고 싶었어. 얘 무슨 20년이나 지난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니. 이렇게 만나서 마주하고 있으면 다 용서한 거고 잘 지내는 거지. 너랑 그렇게 한순간에 절교하고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외롭더라. 그래서 나 진짜 후회 많이 했어. 이렇게 만난 건 너한테 사과하라는 운명인 것 같아. 어떻게 정식으로 내 사과 받아줄래? 그래, 그래. 그때 고작 그런 일이 뭐라고. 너랑 20년이나 안 보고 살았을까 싶다, 나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풀려. 우리 옛날 일 다 잊고 잘 지내보자. 매일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던 저는 결국 친구와 화해를 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와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어요. 쉬는 날이면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으로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친구 역시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듯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덕분에 별거를 한 남편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디다가 말하지도 못했던 일이기에 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고요.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일이라는 것도 모두 다 털어놓았죠. 세상에, 너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겠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참고 지냈니? 그래도 너한테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긴 하다. 들어줘서 고마워. 야, 너 그런 얘기 나 아니면 누가 들어줘요. 나한테 털어놔야지 당연히.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누구보다 신이 난 듯한 특유의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표정을 바꾼 후에 걱정하는 듯한 말투를 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순간 오래전 저를 배신했던 그 표정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지만 전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며 넘겼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무려 6개월 정도 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는 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에게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찾아온 겁니다. 미수가 연락을 하고 오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오늘 꼭 너한테 먼저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지. 야,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오늘 프로포즈 받았다. 아니, 진짜? 야, 너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말 안 해줘놓고 이게 뭐야?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어머, 진짜 너무 축하한다. 우리 나이가 40이잖아.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누구 만난다고 말을 하니. 당장 한 달 전이라 소개를 하기는 그렇고 너한테 꼭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 내 결혼식 날 남편 공개할게. 꼭 와줄 거지? 당연하지. 내가 그냥 친구니?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넌 기다리면서 도와줄게.
친구의 축하 소식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기도 했고 축하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에겐 가장 소중했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왜 20대에 흐르는 시간과 30대, 40대에 흐르는 시간의 속도는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버렸고 친구의 결혼식이 당일로 다가왔더라고요. 아직 정식으로 남이 된 건 아니었기에 친구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긴 했지만 역시 뭐 받지 않더라고요. 받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며 혼자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어쩌면 정말 이혼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복잡한 마음을 뒤로한 채 결혼식장에 도착을 해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대기실에 들어가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는 오늘의 주인공인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인사를 나누던 중에도 저를 발견하더니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미자, 여기야, 여기. 이리 와, 빨리. 저를 누구보다 반가워해주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저를 누구보다 끔찍하게 생각해주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이때까진 친구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긴 하지만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기도 하고요. 저는 친구에게 다가가며 누구보다 밝은 표정과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누군지 진짜 못 알아보겠다. 오늘 너무 예쁜데? 진심으로 축하해. 아유, 결국 너도 시집을 가긴 가는구나. 네 꽁꽁 숨겨놓은 새신랑 얼굴이나 한번 보여줘. 아, 내 남편? 그 놀 거야.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지. 이리 와, 사진 찍자. 제가 새신랑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친구는 또 특유의 눈빛이 반짝거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먼저 찍자는 이야기에 저는 친구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이야기했어요. 예, 저기야, 우리 신랑 온다. 빨리 와봐. 아,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멋지고 잘난 신랑이기에 꽁꽁 숨겨뒀는지 보자. 신이 난 듯 신부 대기실 입구 쪽을 가리키며 친구는 신랑 자랑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후 웃으면서 얼굴을 보려 고개를 돌린 순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의 새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후에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제 남편이었거든요. 이미 저와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장가를 처음 가는 것처럼 설레는 표정을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린 후 급하게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혼주석 자리를 봤어요. 그곳에는 누구보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행복한 미소로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계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한 마음에 생각할 틈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뭐라고? 너 지금 저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가리킨 게 맞아?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우리 집에서 가족 사진 봐서 알 거 아니야. 저 사람 내 남편인 거. 야, 너 미쳤어? 감정 주체가 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다 모아질 정도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제 친구는 제 이야기에 놀라는 기색 하나도 없이 해맑게 웃던 얼굴이 금세 굳더니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모른다고 했니? 알고 있어, 네 남편이었던 거. 근데 그게 왜? 친구의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쎄한 표정과 눈빛을 보내는 순간들은 늘 제가 불행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신이 나 죽겠다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서 보였던 친구의 표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동안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여태 몰랐다는 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황당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뭐? 너 지금 그렇게 당당할 일이야, 이게?
다 알면서 어떻게 남편이라고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 야, 너 정말 이거 진심이야? 설명해. 빨리 똑바로 다 설명해. 아, 뭘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넌 그럼 그때 네가 내 소문을 그렇게 안 좋게 내고 친구들도 학교 동기들에게도 그렇게 희대의 나쁜 년을 만들었는데 그 일을 잊고 너하고 내가 속 좋게 지낼 줄 알았어? 뭐? 너 그러면 그동안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는 거야? 그렇잖아. 너 참 속도 좋다. 아니, 이건 좀 바보 같은 건가? 내가 그럼 그런 일을 당하고도 너한테 사과를 할 줄 알았냐고. 하긴 지가 당한 게 아니니까 원래 가해자는 기억도 못 하잖아. 친구는 제 말에 화가 나고 억울함이 있는지 안색을 모두 다 바꾸더니 저에게 쏘아대듯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똑같이 쏘아대듯이 말했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도 지금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네 행동에 네가 지금 지탄을 받을 일을 왜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 지금 이게 복스럽시고 꾸민 일이라는 거야?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비웃듯 웃더니 이내 크게 웃기 시작했고, 그 순간 남편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제 친구에게 다가오던 중 저를 발견하고 굳어버린 듯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오빠, 빨리 이리로 와. 숨길 이유 없잖아. 어차피 이혼하고 싶은데 헤어져 주지도 않는 거라면서. 아, 우리가 뭐 죄졌어? 그래, 그건 그렇지. 이렇게 만난 김에 이혼 좀 해줘라. 아, 좀 제발 해줘. 너는 내가 그렇게 좋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듣게 되니 지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어요.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구 덕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상황을 본다며 뒤따라 들어오셨고, 이내 저를 발견하더니 또다시 불쾌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아니, 얘는 또 여기 왜 왔어? 좋은 날 기운 부정 타게. 아니, 나가. 너 얼른 나가. 아니, 어머니, 어머니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그래,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있겠니? 내가 주선했어. 어? 네 친구라는 건 사실 뭐 그 이후에 알긴 했지만 너는 예전에도 참 못됐었더라. 우리 예비 며느리 괴롭히기나 하고. 어차피 이혼할 거나 마찬가지고 네가 안 하면 소장이라도 보내려고 했어. 그러니까 결혼 망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정식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모두 마친 진짜 며느리가 앞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방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결혼식장을 나가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피가요. 정말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초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일어난 언쟁으로 인해서 결혼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신부 대기실에서 남자 하나를 둔 채 다투는 저희를 구경거리 보듯 보고 있었고요. 이대로 결혼식장을 나간다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빠져주는 것 같은 생각에 그냥 나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틴다고 제가 이 결혼을 막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같이 들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머리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가뜩이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 스텝까지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우,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후 생각을 하고 또 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게 된 이상 깽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제 속이 시원해질 만큼 속 시원한 복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더 이상 버티지 않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조용히 결혼식 축하를 해주며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곳을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대 티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야 했어요. 좀 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 한 번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거든요. 정말 식장을 벗어나는 내내 무슨 정신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걸어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티는 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도도하게 걸어 나왔죠. 물론 식장을 나가기 전 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친 친구에게 한마디 날려주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똑같이 깽판을 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 너는 예전부터 나를 참 부러워했지. 내가 가진 건 다 가지고 싶었고, 근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내 남편까지 가로챈 후에 살고 싶었니? 심지어 새 것도 아닌 헝것인데 말이야. 네 인생을 걸 만큼 내가 부러웠다니 유감이다. 저는 제가 지을 수 있는 비열한 표정을 최대한 지으면서 또박또박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발끈한 듯 화를 내면서 받아치더라고요. 뭐? 야, 너 말 다 했어? 미친 거 아니야? 너 말 조심해. 네가 버림받은 거지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난 진짜 예전부터 그런 네가 싫었어. 불쌍해서 놀아줬더니 기어오르고 결국 관심이나 좋은 건 네가 다 가져가고 이번엔 네가 진 거야. 그러니까 내 결혼 방해하지 말고 나가. 그래?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이면 다 뺏고 싶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네 덕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결심이 섰다 야. 근데 어쩌냐? 동창들은 이미 내 남편 얼굴 다 알거든. 하나같이 나한테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잘 말해줄게. 그때처럼 결혼 축하한다. 결혼 선물도 곧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친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한마디 받아쳐주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식장을 나왔어요. 친구는 화가 난 듯 저를 끝까지 째려봤지만 저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요. 참 웃기게도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다르게 뭔가 좀 스산하고 정신이 없는 결혼식일 수밖에 없었죠. 저와 언쟁을 하기도 했고 동창들은 다 아는 제 남편과 결혼을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림칙한 결혼식이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후에 결혼식을 다녀온 친구들이 저에게 해준 덕에 알게 됐어요. 청첩장에 나온 남편 이름을 숨기기 위해 가명까지 쓴 정성이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러니 저도 친구들도 당연히 상간녀인 제 친구가 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걸 그 누구도 몰랐죠. 친구는 그날 저에게 보란듯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결혼식장으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소개했던 것 같았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었어요. 본인도 눈치를 챘는지 그날의 분위기를 다 느꼈고 화를 삭히기 어려웠는지 기어코 또 저를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해 따지며 책임을 묻더라고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 증거가 많이 필요했는데 친구의 잦은 방문은 저에게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기회였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와의 대화를 모두 다 녹음했어요. 결혼식도 네 마음대로 다 했는데 웬일로 나를 또 찾아왔어? 넌 무슨 할 말이 남았니? 우리 이제 볼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못 올 때 왔어? 네가 내 결혼식을 망친 건 맞잖아. 사과는 받아야겠어. 야, 이상하다.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혼도 안 한 내 남편 꼬셔서 결혼식까지 한 건 누가 봐도 바람이고 내연녀 짓인데 그럼 어떻게 나한테 사과를 받아? 누가 내연녀야? 내연녀는 내가 아니라 너지. 너는 이혼이나 해. 내가 다 알아보고 움직였지. 안 알아봤을 것 같아? 별거를 그렇게 오래 하면 이혼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난 당당해.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려면 해보시지 그래? 그래? 법대로 하라는 거 진심이지? 친구의 마지막 말을 확인하듯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고스란히 녹음을 해뒀어요. 이 녹음과 그날 결혼식 사진을 모두 다 모아서 저는 곧바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았죠.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부턴 제가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이혼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별것까지 이어진 마당에 이혼만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저 제 마음의 결정 문제였지만 그 고민이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건 하늘이 절 돕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전세 대출금을 보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시댁에 찾아간 일들도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를 둔 채 결혼식까지 올린 상황이라면 남편은 외도로 인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종용으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토대로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는 그렇게 원하던 이혼 소송 소장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기회는 줬지만 그 기회를 모두 날린 건 남편이었고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이혼, 이제는 내가 해줄 생각이 있어. 단, 조건이 있어? 그래, 드디어 이혼 좀 해줘라. 조건이 뭔데? 재산 분할, 우리 같이 맞벌이하고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지금 사는 집 나한테 그냥 줘. 그럼 위자료는 당신한테 청구 안 할게. 단, 당신 엄마 나 괴롭힌 값으로 3천만 원 주고. 야, 너는 양심이 좀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소송하려면 하든지. 난 자신 있어. 분명 복잡한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남편의 뜻에 따라 본격적으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 그 상간녀는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상담 내용대로 아무리 별거를 하고 남처럼 지낸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살았던 명백한 부부였고, 그런 내가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결혼식까지 올렸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상간녀인 친구에게 제대로 된 낙인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본인이 부정을 한다면 뭐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낙인을 찍어줘야죠. 친구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 소장을 받으면 당연히 난리를 치며 찾아오겠구나 싶었는데 얘는 정말이지 제 예상을 한 번도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소장이 송달된 후에 뒤집어질 듯 화가 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보낸 소장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소장 받았니? 왜 이번엔 뭘 따지고 싶어서 왔어? 법적인 소송을 걸었으면 법대로 할 것이지.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냐? 맨날 찾아오게. 야, 너는 네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잔뜩 써서 보내면 네가 이길 것 같지?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똑같이 해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해. 너는 아무리 그래봐야 세컨드고 나는 법적으로 본처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상간녀 편 들어줄까? 그리고 넌 상간녀가 맞는데 상간녀한테 소장 보내는 게 이상하니? 야, 네가 왜 본처야? 별거를 그렇게 오래 하고 남처럼 살았으면 남이지. 그리고 나 임신까지 한 여자야. 네 남편 애도 가졌다고. 근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파탄 났으면서도 고집 피우면서 이혼도 안 해주는 너 때문에. 친구는 제 말을 듣고 감정이 극에 달했는지 뜬금없이 또 임신 커밍아웃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소 놀랍기도 했지만 이내 정말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너무 크게 웃어버려서요. 친구는 오히려 제 모습에 약이 오른 듯이 더 아글아글 쓰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멈춘 후에 회심의 일격을 날렸죠. 너무 웃겨. 야, 너 임신했다고? 네 남편한테도 말했니? 아니다. 네 남편 또 쪽팔려서 너한테 말 다 못했나 보다. 네가 임신 타령이나 하고 네 남편은 아냐고. 알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야, 너 뭐라는 거야? 말을 알아듣게 해. 왜? 너는 못 가진 애를 내가 가지니까 셈이 막 나니? 그래서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얘는 진짜 모르나 보네. 얘, 내가 왜 못 가졌는지를 아니? 네가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그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그래. 내 남편일 땐 창피할까 시댁에도 안 알렸던 사실인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지만 너 정말 임신했으면 그거 네 남편 애 아닌데?
제 마지막 말에 친구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하며 말을 얼버무렸고요. 저는 그런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한마디 더 날렸어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는 네 맘대로 해. 그리고 저 하자 있는 남자 데리고 갈 거면 그렇게 해도 좋아. 기꺼이 내어드린다고. 어차피 이혼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 인생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만들고 또 한 번 내 것을 뺏으려고 했던 네 행동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너한테 말 상대해 주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그렇게 친구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을 날린 후에 전 자리를 떴고 더는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상간녀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는 예정하고 있었던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란 복수는 모두 다 진행했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던 법적 소송은 결국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끝이 오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 결과 상간녀 나기는 제 목적대로 찍히게 되었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판결로 정식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곧바로 항소를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로 항소를 해봤자 의미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상간녀의 패소로 마무리가 되었죠. 잘 몰랐는데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하니까 두 사건이 함께 진행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편하게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생각보다 다퉈야 할 상황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단 1원도 저에게 주고 싶지 않은 전 남편으로 인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전 남편과 깨끗하게 남이 되었고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전체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청구했던 그 손해배상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도 했긴 해서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 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난 후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낸 목적도 있었기에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후에 동창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간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야, 미숙이 걔 완전 난리 났잖아. 결혼식까지 아주 해대더니 결국 헤어졌다더라. 해? 왜? 찐사랑이는 것처럼 아주 죽고 못 살더니. 아유, 알기로는 그 남자가 무정자증이었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미숙이가 지 남편한테 자기 임신했다고 좋지 않냐고 하면서 말했나 보던데. 뭐? 미치겠다 정말. 걔 왜 여전히 그렇게 바보 같니? 내가 분명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기어이 그걸 말했대? 뭐야? 넌 알고 있었어? 씨 없는 수박인 거? 내가 본처였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 내가 예정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줬는데 아이고 그걸 또 못 참고 떠들더니 팽당했구만. 꼴 좋다 걔는. 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건 저와 전 남편 단 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당당하게 본인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걸 믿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정말 웃긴 건 전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 누구야? 너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 미숙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역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니 어쩌니 하더니 뒤늦게 그 사실 알게 되고는 또 너한테 한 것처럼 미숙이 쳐냈다더라. 그 집은 그냥 시어머니가 아들 끼고 살면 돼. 그 나이 처먹도록 지 엄마 치마포 계산이 그러고 살지. 아우 이제 그 집 얘기 나한테 해주지 마. 나 진짜 듣기도 싫고 관심도 없다. 마지막 소식을 끝으로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 전달을 해주지 말라는 부탁으로 완벽하게 인연을 정리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도 하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까지 두둑이 챙겨 나름대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냈지만 제 인생과 맞바꾼 돈이 생기면서 제 재능을 살려서 온라인 쇼핑몰을 작게 시작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누가 듣는다면 제 삶이 참 기구하고 파란만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친구로 인해서 남편도 가족도 소중한 사람을 죄다 잃게 된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모두 다 정리를 했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진심을 보면서
걸러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많은 인연들에 연연해 하진 않는지 검토해 보세요. 분명 저를 위한 인연은 따로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